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렸죠. 추미애 후보가 넉넉하게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체제의 미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성환영 기자 직접 다녀오셨죠? 예. 숱하게 그 야당 전당대회 보셨을 텐데. 예, 제가 좀 많이 가본 편이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여야 전당대회 다 이제 가보는데 전당대회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 결과가 예측이 안 되면 뭔가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하고요. 이번처럼 이제 결과가 예측이 되면 맥이 빠지죠,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으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들도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다는 기사를 다 미리 써놓고 마지막에 이제 득표율만 집어넣으려고 대기하고 있었고요.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이 후보들이 입장할 때 이제 박수 소리가 이제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입장하는 순간 승부가 끝났다. 예, 뭐 결정됐다. 승부가 어느 정도 이제 갈렸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을 정도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친노가 아니라 친문이라는 그런 네이밍 자체가 좀 생소하다고 느꼈는데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친문이라는 표현이 생경하지 않게 들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친문이 장악한 야당 뭐 이렇게 그런 시대가 개막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친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 정세균 전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어떤 비주류다, 확실히 뭐 비문이다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넓게 보면 이제 뭐 범주류 또는 친문재인 세력이 당을 거의 다 장악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 그렇게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상호 원내대표만 좀 확실하게 문재인 전 대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뭐 비문이다. 뭐 이런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게 어떤 독식 구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시도당 위원장 5명이 들어가 있죠. 최고위원회. 그중에 김춘진, 강원도의 심기준 이런 분들 그동안 뭐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친문으로 분리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거칠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사 이제 뭐 친문이 주류가 됐고 그 색채로 뭐 일색이 됐다 하는 게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주류들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의미 있는 수치가 없는 거고 지난 한 해 동안 보면 문재인 대표 사퇴론을 둘러싸고 1년 동안 내용을 겪었고요. 그 결과가 이제 분당이 된 거고 그 전까지 치면 10년 넘게 더민주가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런 갈등과 대립 이런 걸 벗어나서 안정과 화합을 추구하는 게 대선을 앞두고 당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당을 우선 안정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정서 이게 좀 더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표도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자신에 대한 지지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만큼 아픔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의 역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당원들의 정서 이게 투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좀 친문 싹쓸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어떤 위험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지금 언론들이 여러 가지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다 말하자면 일반 민심의 여론과 동떨어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일단 과연 온라인 권리당원이 좌지우지했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그리고 여론조사 25%. 근데 권리당원이 지금 한 19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난해 말에 3만 5천 명 정도 되는 겁니다. 20%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권리당원 전체에서.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라인 권리당원이 적극적으로 ARS에 응답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가진다 할지라도 12%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권리당원이 분포도 한번 봐야 됩니다. 온라인 권리당원이 과연 20, 30대 어떤 특정한 지역 사람들, 특정한 계층으로 몰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적 인구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온라인 당원들이 들어왔고, 연령층도 30대부터 70대까지 거의 그 우리나라 인구 분포와 거의 동일하게 온라인 당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온라인 당원들이 어떤 무슨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19만 권리당원이 있죠. 19만 권리당원에서 그 3만 5천 명을 제외한 15만 5천 명. 이 사람들은, 이 당을 최근에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 당을 지켜온 당의 근간인 사람들입니다. 그 권리당원은. 매달 돈을 내면서. 그리고 그 권리당원의 정확한, 분포를 당에서는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호남, 그러니까 광주, 전북, 전남이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에. 그런데 다른 수도권이나 이런데 원적지가 호남인 출신들까지 합치면 70-80%가 넘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권리당원들의 이번 투표 성향을 놓고 말하자면 어떤 민심과 동떨어진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건 저는 그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과격한 사람들 또 문바들에 휘둘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권리당원들을 좀 폄훼하는 발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하고 이 결과적으로 이른바 주류 또 문재인 대표하고 친한 사람들 또는 정치적으로 손을 잡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그런 최고위원들이 이제 당 지도부에 결과적으로 다 이제 앉게 됐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선을 칠 것이냐 이제 미래 부분하고는 좀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과정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김의겸 기자 얘기한 게 뭐 전부 다 맞는 얘기고요. 이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심하고 당심하고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당원들하고 이제 뭐 대의원들 이 사람들의 뜻이 좀 안정적인 지도부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네. 봅니다. 사실은 추미애 대표 본인이 문재인 대표하고 별로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구민주당 출신이고요. 다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미애 후보가 나는 어떤 그 안정감, 큰 통합을 위해서 당의 어떤 중심 세력 같은 것을 좀 인정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는 당원들이나 이 당의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미애 후보 쪽으로 표가 많이 쏠렸다. 뭐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건 지금 45%, 30%, 25% 이게 문재인 대표 시절 또는 누구죠? 김상곤 혁신위원회 네. 같은 데서 만들어진 룰이 아닙니다. 이게 이른바 이해찬 대표를 뽑을 당시까지만 해도 일반 국민들의 모바일 투표를 허용을 했죠. 그 모바일 투표 허용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김한길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한길 대표 시절에 이걸 바꾼 겁니다. 바꿔서 지금의 45%, 30%, 25% 룰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친노가 국민을 동원한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15%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85%를 당원들에게 준 거죠. 네. 그게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네. 그때 나왔던 게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고 한 슬로건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뭐 룰부터 시작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친문 세력이 이번 선거 결과로 해서 주류가 되고 그리고 전면에 나섰다라고 하는 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불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당원들의 지금 내년 1년 4개월 남은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다. 그러니까 좀 존중을 해주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류 일색의 이제 지도부가 짜인 부분 이 부분은 좀 별도의 좀 처방은 필요해 보입니다. 정당이라는 게 이제 항상 그 계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굉장히 장악력이 강했던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주류 비주류
그러니까 이제 한 6대4 아주 심하게 기울어지면 뭐 7대3 정도로 이제 공존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야당의 이제 오래된 역사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국민의당 쪽이 뭐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아직도 예를 들어서 운동권 출신 뭐 869그룹이라든가 과거 이제 김근태 분하고 가까운 민평년 세력 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제 김종인 이분들이 있고요. 또 김종인 대표 때문에 그때 탈당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주저앉은 뭐 박영선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있고 이걸 이제 넓은 의미에서 다 합쳐서 이제 비주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당 지도부의 대표성이 좀 떨어지면서 균형이 좀 약간 무너진 상태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교정해 나갈 것이냐 이건 이제 추미애 대표 체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미애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당직 인선을 했는데 윤관석 수석대변인, 신창현 비서실장, 안규백 사무총장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인사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기묘한 게요. 추미애 대표를 만들어내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전직 의원들입니다. 전직 의원들 5인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그분들을 이제 당직에다 기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사람들을 이제 대거 발탁해서 지금 임명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좀 묘한 것은 추미애 대표가 5선 국회의원이지만 당내 어떤 특정한 계파에 속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챙겨줘야 될 의원들이 없다는 거죠. 뭐 원민주당 정도가 될까요? 예, 뭐 안규백 의원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안규백 사무총장하고 추미애 대표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추미애 대표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요. 계파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또 다른 의원들하고 이렇게 뭐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자기 명분을 갖고 자기 정치를 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속 당직 인사를 하는 데는 좀 자유롭고 편안한 측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좀 장점으로 발휘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비주류를 포용할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탄핵 문제를 놓고 아주 격렬하게 탄핵 책임론을 가지고 탄핵 책임론을 놓고 정말 격렬하게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또 바로 전화를 해서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저는 뭐 그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가나라고 싶었던 게 당 통합 이야기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야권 통합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처음부터 한 방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통합 통짜도 꺼내지 않을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의당 쪽을 분열 세력으로 몰았고 3자 구도라도 이겨야 된다.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통합을 꺼냈다든지 이런 걸 보면 추미애 대표가 어떤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좀 온건한 방법으로 당내 어떤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려고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일단 김종인 대표 시절에는 별로 일단은 김종인과 안철수가 서로 디스하는 사이라 사이가 안 좋았고 뭐 사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추미애 대표가 박지원 대표 만나서 이제 통합 얘기를 한 거는 일종의 이제 그 좀 공격적인 제의죠. 사실은 김종인 대표 때도 그때 필리버스터 와중에 안철수 대표한테 이제 통합을 제의한 일이 있고요. 총선 앞두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추미애 대표도 이제 박지원 대표한테 김대중 대통령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통합해야 된다 이런 제의를 했고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에 가서 다음 대선은 양극단 세력과 합리적 개혁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 본인은 이제 합리적 개혁 세력이라는 거고요.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친박당이라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당이 됐다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이제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 같은 걸 좀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은 이 내용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 절대로 안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박지원 대표가 좀 주인일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주인일까요? 지금은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전면에 나와서 예, 대표에 올라 있지만 네. 저는 이 당의 지분은 안철수 전 대표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합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앞으로 대선 때까지 통합하자, 뭐 빅텐트를 치자, 뭐 각자 가도 마지막 순간에 합치면 된다. 아니다. 미리 경선을 해야 된다. 온갖 얘기들이 아마 지금부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간의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당대 경선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추미애 노선이 있고 이종걸 노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합을 두고 저는 그걸 보면서 남북 관계가 연상이 되던데 북에 대해서 똑같이 통일을 이야기하죠. 네. 하지만 어느 쪽은 흡수 통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체제를 인정한 연방제 비슷한 형태일 네. 수도 있는 거죠. 추미애 후보가 이야기하는 건 흡수 통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이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느 맥락에서 던지느냐 굉장히 고도의 수를 읽는 네. 굉장히 지금 복잡한 게임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권 통합 문제는 사실은 추미애 박지원 선에서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안철수 이분들이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문재인 안철수가 다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상층부의 교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오히려 지금 호남의 유권자 그 여론을 어떻게 끌어올 건가 그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서로 수를 던져보는 그런 지금 단계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 8월 27일에 광주에 내려가서 그 메시지를 던졌죠. 8월 27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날짜였고, 그래서 1박 2일로 호남에 머물면서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잔칫날에 날짜를 맞췄다고 봐야 되겠죠. 날짜를 맞춰서 간 것인데, 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컨벤션 효과를 차단하고 호남 지지율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반등을 노린 그런 행보라고 봐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하고 박지원 대표하고 뭐 긴밀하게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하고요. 네. 다음 날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손학규 전 대표를 만나서 우리 당으로 와라. 네. 뭐 저 당은 이미 문재인한테 접수 다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손학규. 그렇죠. 당신은 이제 가망 없다. 정계 복귀하려면 우리 당으로 와라. 이제 이런 제의들을 하는 이런 대선 앞둔 이제 정치판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이게 박지원 위원장의 조언을 받아서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노회한 전략을 구사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자신의 대선 행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광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선언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이제 4.13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대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야권이 참패한다. 이런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박지원, 천정배 이런 김한길. 김한길. 반대로 이제 안철수 대표는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 구상이 있었다기보다 이제 유권자들을 믿는다.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아무튼 선거 결과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결과적으로 옳았던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대표한테 정치를 오래 한 박지원은 틀렸고 정치를 오래 하지 않은 안철수가 옳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또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대화를 많이 하기로 약속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 가서 1박 2일 머물면서 이렇게 한 얘기는 그 나름대로 이제 총선 때 직접 자기가 체험했던 어떤 정치적인 경험이 또 이제 축적과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지키는 측면도 있겠죠. 그런 이제 원칙과 이런 것들을 합쳐서 굉장히 좀 강한 정치적인 승부수 같은 거를 던지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봐도 과히 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어제 추미애 대표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찾았습니다. 방문을 해서 둘이 이제 58년생 개띠죠. 새누리당의 호남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영남 대표 이렇게 만난 것인데 추미애 체제, 대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강성 이미지, 싸우는 야당,
뭐 이렇게 이제 표방을 했는데 당내 문제하고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장 사드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시절에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 추미애 대표로서는 순식간에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쪽으로 몰고 갈 경우에 자칫하면 이제 김종인 전임 대표 지우기 아니냐 이런 그 당내에서 약간의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 당론 결정을 나는 확실히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당론은 중지를 모아가면서 해나가겠다.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죠. 다만 기본적으로 추미애 대표는 싸우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대여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면 대결이 예상이 된다. 오히려 좀 고민하는 건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중국이 뭔가 다른 행동을 취하고 그러면 여론이라든지 지형이 바뀌게 되는 어떤 시점이 올 거다. 추미애 의원과 가까운 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변곡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겁니다. 추미애 대표는 사실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정치인입니다. 예. 여당하고 이제 싸울 땐 싸우지만 반대로 이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감하게 여당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009년에 노동관계법을 한노위원장 시절이죠. 야당 의원들을 제쳐버리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노동관계법 처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죠. 네. 그래서 2개월간 이제 당원 자격 정지가 됐는데요. 네. 대여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옳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자기 확신이 들면 얼마든지 당의 내부 의견 수렴보다는 네. 결단을 해서 밀어붙일 가능성 이런 덜컥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은 꼭 달고 싶습니다. 그 판단이 맞아야 할 텐데 그 판단이 틀렸다면 상당히 그 큰 당시 재앙이 되는 거죠.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좀 뒷말이 많이 있죠. 지금 노동계에서는 그 당시 추미애 위원장의 판단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추미애 위원장은 자기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세상사가 꼭 옳고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국정 현안에서 당의 대표가 어떤 당 내부의 어떤 설득과 토론의 과정을 잘 거치지 않고 리더십을 좀 독단적으로 발휘했을 경우에는 네. 뭐 뜻밖의 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싸우는 정치인, 야당 대표가 여당에 맞서서 집권 세력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뭐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이제 방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 정권 교체를 어떻게 이 판을 잘 만들 것이냐, 야당 대표로서 그게 큰 이제 숙제일 텐데 계속 뭐 나오는 얘기는 친문일색 지도부가 들어서서 흔히 말하는 이대문, 이러나 저러나 문재인이 대선 후보가 되고 본선에서는 오히려 더 경쟁력이 떨어지고 정권 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지적, 이제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미애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 당직 인선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네. 당내 이를테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다 합쳐봐야 뭐 그렇게 지분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정당이라는 건 항상 당내 비주류를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이것들을 이제 추미애 대표가 해야 되고요. 사실은 추미애 대표뿐만 아니고 좀 더 중요한 사람이 이제 문재인 전 네. 대표입니다. 이게 이제 뭐 친문 잡고 이런 이제 그 본인으로서 이제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정치 현실이고요. 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당장 이제 시급한 것은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김종인 전 대표하고 이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부분을 끌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김종인 대표를 이 당의 대표로 영입해서 정권을 준 사람이 문재인 대표 본인입니다. 네.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당내 다른 세력들한테도 절대로 어떤 뭐 차별하지 않겠다. 이게 내가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누구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낮은 자세로 그러나 집요하게 좀 설득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 대주주로서 지금 그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또 원칙을 지키고
개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선 후보급 정치인으로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기획을 해나가고 진심을 가지고 이제 당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이런 정치력 같은 것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친문 일색 지도부 이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하는 질문인 건데요. 저는 이게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단지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당원들이 안정을 택했다. 어떤 변화와 역동성보다는 일단 안정을 택했다라고 하는 건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게 내년 대선에서 경선, 민주당의 경선이 예선전에 불과한 거죠. 네. 더 큰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어떤 본선을 앞두고 그 어떤 조기 안정을 선택했다라는 측면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도부가 독이다, 소탐 대시를 한 거다라고 하는 말에도 좀 어폐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독이 될 거라고 하는 이유는 무조건 1등 후보가 꺾여야 하는 이변이 일어나야 반전이 있어야 극적인 효과를 가지고 그걸로 이길 수 있다.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사실 과거 경험을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노무현 후보 2002년 경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 노무현 후보가 그렇게 해서 이회창 당시 선두주자였던 앞서고 있던 이회창 후보를 꺾었던 건 2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월에 광주 경선 4월에서 이기고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한 2달 지속됐고 6월 지방선거 진 다음에는 다시 또 꼬꾸라졌죠. 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가 나중에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겨우 이겼던 건데 1등 후보가 꺾여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이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회창의 어떤 조기에 후보가 되는 것, 그게 이회창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회창처럼 그렇게 가서 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표처럼 미리 당내 접수를 하고 가는 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있다.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의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유력한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역동성을 당내에 흡수해야 된다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뭔가 유인 요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건 추미애 말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 추미애 대표를 낮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추미애가 무슨 문재인의 아바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문재인 어떤 한 사람의 아바타가 돼서 불공정한 룰을 만들고 그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만들어야 자신에게도 다음 기회가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주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만 당내에서 이를테면 친문 싹쓸이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김현미 의원이 소탄대실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은 여성부문 위원장 최고위원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김한정 의원도 다음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당신들 지금 경선 불복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심하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고요. 김한정 의원은 이렇게 약간 심한 반박을 썼다가 트위터에서 그걸 이제 내리고 사과하는 그런 장면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의원은 작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문 찾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김현미 의원은 이제 친문으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했었고요. 또 김한정 의원은 올해 1월 그렇습니다. 2012년에 수행을 했고요. 또 이제 몇 달 전입니다. 그 1월 달에 동교동계하고 이제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연쇄 탈당을 할 때 김한정 의원이 그분들을 그 동교동계 선배들을 아주 강하게 공격까지 해가면서까지 김원걸 씨하고 같이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고
또 문재인 대표 편을 들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우려 차원에서 이제 약간의 뭐 조언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막 다음 총선 때 떨어뜨리겠다 이제 이런 공격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당내에서 좀 걱정하는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미애 대표라든가 또 이제 문재인 대표 또 그 주위에 문재인 대표를 걱정하는 진정으로 걱정하는 참모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추미애 대표는 10년 만에 정권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숙제, 그러니까 그 앞에 놓여진 가장 큰 숙제죠. 추미애 대표가 그 숙제를 잘 수행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치 12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45%, 30%, 25%. 이게 문재인 대표 시절 또는 누구죠? 김상곤 혁신위원회 네. 같은 데서 만들어진 룰이 아닙니다. 이게 이른바 이해찬 대표를 뽑을 당시까지만 해도 일반 국민들의 모바일 투표를 허용을 했죠. 그 모바일 투표 허용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김한길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한길 대표 시절에 이걸 바꾼 겁니다. 바꿔서 지금의 45%, 30%, 25% 룰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친노가 국민을 동원한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15%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85%를 당원들에게 준 거죠. 네. 그게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네. 그때 나왔던 게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고 한 슬로건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뭐 룰부터 시작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친문 세력이 이번 선거 결과로 해서 주류가 되고 그리고 전면에 나섰다라고 하는 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불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당원들의 지금 내년 1년 4개월 남은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다. 그러니까 좀 존중을 해주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류 일색의 이제 지도부가 짜인 부분, 이 부분은 좀 별도의 좀 처방은 필요해 보입니다. 정당이라는 게 이제 항상 그 계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과거에 이제 굉장히 장악력이 강했던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주류 비주류가 이제 한 6대4 아주 심하게 기울어 전 대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뭐 비문이다. 뭐 이런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상대적인 개념이죠. 네. 이게 어떤 독식 구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도당 위원장 5명이 들어가 있죠. 최고위원회. 그중에 김춘진, 강원도의 심기준 이런 분들 그동안 뭐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친문으로 분리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거칠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사 이제 뭐 친문이 주류가 됐고 그 색채로 뭐 일색이 됐다 하는 게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주류들 많이 빠져나갔죠.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수치가 없는 거고 지난 한 해 동안 보면 문재인 대표 사퇴론을 둘러싸고 1년 동안 내용을 겪었고요. 네. 그 결과가 이제 분당이 된 거고 그 전까지 치면 10년 넘게 더민주가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런 갈등과 대립 이런 걸 벗어나서 안정과 화합을 추구하는 게 대선을 앞두고 당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당을 우선 안정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정서. 네. 이게 좀 더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표도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자신에 대한 지지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만큼 아픔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의 역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당원들의 정서 이게 투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좀 친문 싹쓸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어떤 위험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에 지금 언론들이 여러 가지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네. 이번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다 말하자면 일반 민심의 여론과 동떨어진 거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권리당원들의 이번 투표 성향을 놓고 말하자면
어떤 민심과 동떨어진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건 저는 그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과격한 사람들 또 문바들에 휘둘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당원들, 권리 당원들을 좀 폄훼하는 발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하고 이 결과적으로 이른바 주류 문재인 대표하고 친한 사람들 또는 정치적으로 손을 잡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그런 최고위원들이 이제 당 지도부에 결과적으로 다 이제 앉게 됐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선을 칠 것이냐 이제 미래 부분하고는 좀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과정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김의겸 기자 얘기한 게 뭐 전부 다 맞는 얘기고요. 이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심하고 당심하고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당원들하고 이제 뭐 대의원들 이 사람들의 뜻이 좀 안정적인 지도부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네. 봅니다. 사실은 추미애 대표 본인이 문재인 대표하고 별로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구민주당 출신이고요. 다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미애 후보가 나는 어떤 그 안정감, 큰 통합을 위해서 당의 어떤 중심 세력 같은 것을 좀 인정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는 당원들이나 이 당의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미애 후보 쪽으로 표가 많이 쏠렸다. 뭐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건 그런 전제를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도 그렇게 네,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일단 과연 온라인 권리당원이 좌지우지했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그리고 여론조사 25%. 근데 권리당원이 지금 한 19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난해 말에 3만 5천 명 정도 네. 되는 겁니다. 20%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권리당원 전체에서.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라인 권리당원이 적극적으로 ARS에 응답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가진다 할지라도 12%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권리당원이 분포도 한번 봐야 됩니다. 온라인 권리당원이 과연 20, 30대 어떤 특정한 지역 사람들, 특정한 계층으로 몰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적 인구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그 온라인 당원들이 들어왔고, 연령층도 20, 30대부터 70대까지 거의 그 우리나라 인구 분포와 거의 동일하게 온라인 당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온라인 당원들이 어떤 그 무슨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19만 권리당원이 있죠. 19만 권리당원에서 그 3만 5천 명을 제외한 15만 5천 명. 이 사람들은 이 당을 지난해 최근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 당을 지켜온 당의 근간인 사람들입니다. 그 권리당원은 매달 돈을 내면서, 그리고 그 권리당원의 정확한 분포를 당에서는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호남, 그러니까 광주, 전북, 전남이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에. 그런데 다른 수도권이나 이런데 원적지가 호남인 출신들까지 합치면 7, 80%가 넘을 겁니다. 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렸죠. 추미애 후보가 넉넉하게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체제의 미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성환영 기자 직접 다녀오셨죠? 예. 숱하게 그 야당 전당대회 보셨을 텐데. 제가 좀 많이 가본 예, 편이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여야 전당대회 다 이제 가보는데 전당대회 특징이 있습니다. 네. 결과가 예측이 안 되면 뭔가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하고요. 이번처럼 이제 결과가 예측이 되면 맥이 빠지죠,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으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들도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다는 기사를 다 미리 써놓고 마지막에 이제 득표율만 집어넣으려고 대기하고 있었고요.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이 후보들이 입장할 때 이제 박수 소리가 이제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났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입장하는 순간
승부가 끝났다. 예, 뭐 결정됐다. 승부가 어느 정도 이제 갈렸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을 정도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친노가 아니라 친문이라는 그런 네이밍 자체가 좀 생소하다고 느꼈는데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이젠 더 이상 친문이라는 표현이 생경하지 않게 들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친문이 장악한 야당 뭐 이렇게 그런 시대가 개막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친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 정세균 전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히 어떤 비주류다, 확실히 뭐 비문이다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넓게 보면 이제 뭐 범주류 또는 친문재인 세력이 당을 거의 다 장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 그렇게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상호 원내대표만 좀 확실하게 문재인 대표.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렸죠. 추미애 후보가 넉넉하게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체제의 미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성환영 기자 직접 다녀오셨죠? 예. 숱하게 그 야당 전당대회 보셨을 텐데. 제가 좀 많이 가본 편이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여야 전당대회 다 이제 가보는데 전당대회 특징이 있습니다. 네. 결과가 예측이 안 되면 뭔가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하고요. 이번처럼 이제 결과가 예측이 되면 맥이 빠지죠,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으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들도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다는 기사를 다 미리 써놓고 마지막에 이제 득표율만 집어넣으려고 대기하고 있었고요.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이 후보들이 입장할 때 이제 박수 소리가 이제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입장하는 순간 승부가 끝났다. 예, 뭐 결정됐다. 승부가 어느 정도 이제 갈렸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을 정도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친노가 아니라 친문이라는 그런 네이밍 자체가 좀 생소하다고 느꼈는데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이젠 더 이상 친문이라는 표현이 생경하지 않게 들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친문이 장악한 야당 뭐 이렇게 그런 시대가 개막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친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 정세균 전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어떤 비주류다, 확실히 뭐 비문이다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넓게 보면 이제 뭐 범주류 또는 친문재인 세력이 당을 거의 다 장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 그렇게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상호 원내대표만 좀 확실하게 문재인 전 대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뭐 비문이다. 뭐 이런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게 어떤 독식 구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시도당 위원장 5명이 들어가 있죠. 최고위원회. 그중에 김춘진, 강원도의 심기준 이런 분들 그동안 뭐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친문으로 분리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거칠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사 이제 뭐 친문이 주류가 됐고 그 색채로 뭐 일색이 됐다 하는 게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주류들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의미 있는 수치가 없는 거고 지난 한 해 동안 보면 문재인 대표 사퇴론을 둘러싸고 1년 동안 내용을 겪었고요. 그 결과가 이제 분당이 된 거고 그 전까지 치면 10년 넘게 더민주가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런 갈등과 대립 이런 걸 벗어나서 안정과 화합을 추구하는 게 대선을 앞두고 당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당을 우선 안정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정서 이게 좀 더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표도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자신에 대한 지지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만큼 아픔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의 역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당원들의 정서 이게 투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좀 친문 싹쓸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어떤 위험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지금 언론들이 여러 가지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네. 이번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다 말하자면 일반 민심의 여론과 동떨어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도 그렇게 네,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일단 과연 온라인 권리당원이 좌지우지했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그리고 여론조사 25%. 근데 권리당원이 지금 한 19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난해 말에 3만 5천 명 정도 네. 되는 겁니다. 20%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권리당원 전체에서.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라인 권리당원이 적극적으로 ARS에 응답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가진다 할지라도 12%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권리당원이 분포도 한번 봐야 됩니다. 온라인 권리당원이 과연 20, 30대 어떤 특정한 지역 사람들, 특정한 계층으로 몰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적 인구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온라인 당원들이 들어왔고, 연령층도 20, 30대부터 70대까지 거의 우리나라 인구 분포와 거의 동일하게 온라인 당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라인 당원들이 어떤 무슨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19만 권리당원이 있죠. 19만 권리당원에서 3만 5천 명을 제외한 15만 5천 명. 이 사람들은, 이 당을 최근에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 당을 지켜온 당의 근간인 사람들입니다. 그 권리당원은 매달 돈을 내면서, 그리고 그 권리당원의 정확한 분포를 당에서는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호남, 그러니까 광주, 전북, 전남이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에. 그런데 다른 수도권이나 이런데 원적지가 호남인 출신, 뭔가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룰부터 시작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친문 세력이 이번 선거 결과로 해서 주류가 되고 그리고 전면에 나섰다라고 하는 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불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당원들의 지금 내년 1년 4개월 남은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다. 그러니까 좀 존중을 해주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류 일색의 이제 지도부가 짜인 부분, 이 부분은 좀 별도의 좀 처방은 필요해 보입니다. 정당이라는 게 이제 항상 계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과거에 이제 굉장히 자학력이 강했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주류 비주류가 이제 약간 6대4, 아주 심하게 기울어지면 7대3 정도로 이제 공존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야당의 이제 오래된 역사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국민의당 쪽이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아직도 예를 들어서 운동권 출신 869그룹이라든가 과거에 이제 김근태 분하고 가까운 민평년 세력, 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제 김종인, 이분들이 있고요. 또 김종인 대표 때문에 그때 탈당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주저앉은 박영선 이런 분들도 이제 있고, 이걸 이제 넓은 의미에서 다 합쳐서 비주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당 지도부의 대표성이 좀 떨어지면서 균형이 좀 약간 무너진 상태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교정해 나갈 것이냐, 이건 이제 추미애 대표 체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미애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당직 인선을 했는데, 윤관석 수석대변인, 신창현 비서실장, 안규백 사무총장,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인사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기묘한 게요. 추미애 대표를 만들어내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전직 의원들입니다. 전직 의원들, 5인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당직에다 기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사람들을 이제 대거 발탁해서 지금 임명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좀 묘한 것은 추미애 대표가 5선 국회의원이지만 당내 어떤 특정한 계파에 속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챙겨줘야 될 의원들이 없다는 거죠.
뭐 원민주당 정도가 될까요? 예, 뭐 안규백 의원은 그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안규백 사무총장하고 추미애 대표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예. 추미애 대표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요. 개파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또 다른 의원들하고 이렇게 뭐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자기 명분을 갖고 자기 정치를 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속 당직 인사를 하는 데는 좀 자유롭고 편안한 측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좀 장점으로 발휘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비주류를 포용할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탄핵 문제를 놓고 아주 격렬하게 탄핵 책임론을 가지고 탄핵 책임론을 예, 놓고 정말 격렬하게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네. 또 바로 전화를 해서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저는 뭐 그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가나라고 싶었던 게 당 통합 이야기였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야권 통합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처음부터 한 방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통합 통짜도 꺼내지 않을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의당 쪽을 분열 세력으로 몰았고 3자 구도라도 이겨야 된다.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통합을 꺼냈다든지 이런 걸 보면 추미애 대표가 어떤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좀 온건한 방법으로 당내 어떤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려고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일단 김종인 대표 시절에는 별로 일단은 김종인과 안철수가 서로 디스하는 사이라 사이가 안 좋았고 뭐 사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박지원 대표 만나서 이제 통합 얘기를 한 거는 일종의 이제 그 좀 공격적인 제의죠. 사실은 김종인 대표 때도 그때 필리버스터 와중에 안철수 대표한테 이제 통합을 네. 제의한 일이 있고요. 총선 앞두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추미애 대표도 이제 박지원 대표한테 김대중 대통령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통합해야 된다 이런 제의를 했고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에 가서 다음 대선은 양극단 세력과 합리적 개혁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 네. 본인은 이제 합리적 개혁 세력이라는 거고요.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친박당이라는 거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당이 친문당. 됐다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이제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 같은 걸 좀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은 이 내용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 절대로 안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박지원 대표가 좀 주인일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주인일까요? 지금은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전면에 나와서 예, 대표에 올라 있지만 네. 저는 이 당의 지분은 안철수 전 대표. 까지 합치면 70-80%가 넘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권리당원들의 이번 투표 성향을 놓고 말하자면 어떤 민심과 동떨어진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건 저는 그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과격한 사람들 또 문바들에 휘둘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권리 당원들을 좀 폄훼하는 발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하고 이 결과적으로 이른바 주류 또 문재인 대표하고 친한 사람들 또는 정치적으로 손을 잡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그런 최고위원들이 이제 당 지도부에 결과적으로 다 이제 앉게 됐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선을 칠 것이냐 이제 미래 부분하고는 좀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과정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김의겸 기자 얘기한 게 뭐 전부 다 맞는 얘기고요. 이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심하고 당심하고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당원들하고 이제 뭐 대의원들 이 사람들의 뜻이 좀 안정적인 지도부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네. 봅니다. 사실은 추미애 대표 본인이 문재인 대표하고 별로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구민주당 출신이고요. 다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미애 후보가
나는 어떤 그 안정감, 큰 통합을 위해서 당의 어떤 중심 세력 같은 것을 좀 인정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는 당원들이나 이 당의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미애 후보 쪽으로 표가 많이 쏠렸다. 뭐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건 지금 45%, 30%, 25% 이게 문재인 대표 시절 또는 누구죠? 김상곤 혁신위원회 네. 같은 데서 만들어진 룰이 아닙니다. 이게 이른바 이해찬 대표를 뽑을 당시까지만 해도 일반 국민들의 모바일 투표를 허용을 했죠. 그 모바일 투표 허용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김한길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한길 대표 시절에 이걸 바꾼 겁니다. 바꿔서 지금의 45%, 30%, 25% 룰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친노가 국민을 동원한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15%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85%를 당원들에게 준 거죠. 네. 그게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네. 그때 나왔던 게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고 한 슬로건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